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근래에 제가 겪은 일을 친구에게 말하니 당장 채널에 사연을 보내라고 해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듣는 분들이 많은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모두 많이 들어본 말이시죠? 이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전 똥을 만나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30대 초반에 모은 돈으로 자동차 납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20대에 모은 돈 몽땅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은 다행히도 순풍에 돛단 듯 번창해 나갔죠. 쑥쑥 성장하는 사업에 힘입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몇 년 사이에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제 인생 황금기가 시작됐죠. 저는 사업을 성공하면서 돈도 명성도 얻었지만 그 시기에 무엇보다 저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아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좀 저렴하게 회사 홈페이지를 외주에 맡기기 위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초짜 프로그래머가 바로 제 아내죠. 이제 막 전 재산 부어서 사업 시작한 저와 똑같이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의 만남. 저희 둘은 동병상련의 처지를 서로 위로하며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불안정한 단계여서 늘 예민하고 불안했던 절 옆에서 잘 보듬어주고 보필해준 게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런 좋은 여자를 놓칠 수 없어 사업 시작 후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화통한 성격의 아내는 응? 우리 원래 결혼하던 거 아니었나? 이러면서 능청을 떨며 승낙을 했죠. 번창하는 사업과 평생 내 편일 것 같은 여자와의 결혼. 전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제 앞날에 한 점의 먹구름도 드리울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도 순탄하기만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희 둘의 결혼을 두 팔 걷고 환영해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전 처음으로 처가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 장모님은 정말 말 그대로 맨발인 채로 현관 앞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셨죠. 저 먹이려고 씨암탉 삶아 백숙 준비해서 기다렸다고 하시더군요. 아유, 우리 박서방 먹기도 잘 먹네. 그래, 남자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먹어야지. 백숙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수준급이신데요. 식당 하시면 매일 손님으로 미어 터지겠어요. 웬만한 맛집 저리 가라고 할 정도예요, 장모님. 어머, 말도 잘하고 역시 성공한 사업가라 그런지 언변도 좋고 우리 딸 복 받았네. 엄마 딸 여기 있어. 사위 말고 엄마 딸도 좀 챙겨. 반찬 봐. 귀한 반찬은 죄다 상우 씨 앞으로 가 있네. 아빠, 이전에 우리 집 식탁에 16첩 반상 올라온 적 있어요? 나 신혼 때도 못 받아봤다. 네 엄마 아주 신났다, 신났어. 예, 사위 사랑은 장모랬어. 넌 가서 시아버지 사랑이나 받아. 우리 회장님 처가 온 김에 몸보신 제대로 시켜야지. 아유, 장모님, 회장님은 무슨 회장님이에요. 장인어른도 두 명의 처제들도 모두 아내처럼 서글서글하고 다정해서 아, 이 가족의 일원이 되면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특히나 장모님께서 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먹는 모습도 보기 좋고 말도 잘하고 든든하고 예의 바르다고 맞사위가 아주 잘 들어왔다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죠. 사위 반찬은 장모 눈썹 밑에 있다던데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제가 혼자 사는 집에 꼬박꼬박 반찬도 보내주곤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제 집 냉장고엔 저희 어머니표 반찬보다 장모님표 반찬이 훨씬 더 많았죠. 밖에서 큰일 하는데 먹는 게 부실하면 힘 못 쓴다고 매번 다른 반찬으로 챙겨주시는데 아내가 결혼식 전에 신랑 살찔까봐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결혼 날짜 잡기 전에 아내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전 남사스럽게 다 큰 애들이 조심성 없다고 장모님의 꾸지람을 예상했는데 장모님은 오히려 뛸 듯이 좋아하시더군요. 장모님은 우리 사위 건강하다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데 솔직히 민망해서 혼났어요. 아이고, 겹경사다, 겹경사. 둘 다 나이도 있는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낫지. 박서방 걱정 마.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나 수고비만 챙겨주면 돼. 아내와 저 둘 다 일하면 애는 본인이 봐주겠다고 나서기까지 하셨어요. 수고비 얘기를 덧붙여서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이 주책 부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하셨지만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거죠. 요즘 항원 육아로 부모님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처가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아내와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임신으로 신혼 초부터 태교를 시작해 일을 잠시 쉬겠다고 했어요. 밖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날 반겨줄 때 느끼는 행복이 이렇게 달콤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한다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 처가 식구들도 저에게 저렇게 잘하니까 결혼 후 아내와 서로 가족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 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다정하게 이름으로 부르시며 새로 아들 생긴 것처럼 대해주시더군요. 상우가 이것 좀 입어봐라. 내가 이 양반 옷 사러 갔다가 네 생각나서 사왔어. 상우가 이거 은희 엄마가 가져다 준 동치미인데 가져가서 한번 먹어봐. 너 동치미 하면 환장하잖아. 장모님은 늘 어딜 가든 뭘 보든 제 생각이 나시는지 옷도 사다 주시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제 입에 먼저 넣어주셨죠. 또 주말에 찾아오면 박서방 편하게 모신다고 평일마다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임신한 아내 도와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싹 준비해서 냉장고도 채워주시고 가셨어요. 아내에게 소분 다 해놨으니까 이대로 박서방 도시락 싸주라고 하시면서요. 바깥 음식 너무 오래 먹으면 속 상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챙겨주시는 장모님께 보답한다고 두둑이 용돈을 챙겨드리곤 했어요. 바쁜데 돈 잘 버는 사위가 이렇게 효도하는 거죠. 처음에 장모님은 뭘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아껴 쓰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엔 이번 달에 나갈 때가 많으니 얼마 더 얹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땐 장모님이 뻔뻔하게 느껴지기보단 드리는 만큼 저에게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만큼 제가 많이 편해지셨구나 생각했죠. 어느 주말에 오랜만에 처가댁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아유, 요번 달엔 왜 이렇게 경조사가 많은 거야. 나갈 돈이 아주 한 바가지네, 한 바가지야. 아까워 죽겠어. 장모님, 그럼 제가 용돈 더 보내드릴까요? 어? 아이고, 박서방한테 더 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럼 나 딱 50만 더 보내주겠나? 네, 그럴게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이 사람이 당신 박서방한테 돈 좀 작작 타가.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내가 뭐 달라고 때를 썼어? 뭘 했어? 박서방이 나서서 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휴, 사위한테 받을 생각 좀 버려. 허구한 날 뭐 뜯어낼까 궁리하지 말고. 아니, 뭐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뜯어내긴 뭘 뜯어내? 나도 할 만큼 한다고요. 네, 장인어른, 개념치 마세요. 저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점잖은 장인어른은 사위에게 용돈 타 쓰는 장모님을 매번 혀 끌끌 차시며 혼내셨어요. 장인어른은 늘 제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됐다, 선영이 입에 들어가는 거나 챙겨 라고 하시며 늘상 딸 생각만 하셨죠. 저한텐 늘 돈 아껴 쓰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장인어른이 정말 좋은 어른, 좋은 아버지라고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출산 후 병원에 찾아온 모든 가족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근데 장인어른은 병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출산한 딸만 찾으시고 너무 고생했다고
나가시기 전까지 알뜰살뜰 딸을 챙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태어난 딸에게 저런 다정한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낳고 2년 뒤 또다시 찾아온 축복으로 아들도 생기고 이제 완연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닌 밤중에 칼 맞는다고 결혼 7년 후 제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수준이었죠. 제 욕심이 과했던 건지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건 언제든 망하는 필연인 건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걸까요? 제 사업은 1년간 몇 번의 파산 위기를 넘겼고 저는 남은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기에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메꿨습니다. 첫째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집에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아졌는데 혼자서 아등바등 버티다가 도저히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더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과는 부도와 파산, 신용불량 신세, 그리고 마지막에 담보로 걸려있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바닥에 나앉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집안 가장이 돼서 먹여야 할 처자식이 있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제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소영 아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난 당신 믿어. 잠깐 쉬었다 간다고 생각해. 당신 지금까지 일 시작하고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잖아. 당신이 쉬면 내가 벌면 돼. 그리고 당신 이미 성공해본 사람이야. 처음이 어렵지 2번 못하겠어? 당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몇 년 고생하면 다시 빛을 보게 될 거야. 너무 조급하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아내는 사업을 접고 위태로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못난 남편 탓하기는커녕 다시 함께 시작하자고 해주니 전 정말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가 구원이라도 받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 사업 실패에 모두가 아내처럼 낙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근 10년을 끌고 온 꿈을 포기하면서 느낀 고통보다 모든 걸 잃은 저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을 보며 더 힘들었습니다. 당장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니 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아내는 지금까지 당신 갈아서 번 돈으로 본인 친정도 호강했으니 본인이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2 자식 길바닥에서 살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그래 지금까지 내가 잘했으니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염치 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네요. 장인어른은 아파트 소식을 들으시고 일단 1억은 도와주실 수 있으니 집 문제 해결하라고 하셨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이를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위를 예뻐하시던 장모님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그 누구보다 호사스럽게 생활한 그 장모님이 당장 딸과 손주들이 살 곳이 없는데 집 구할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엄마, 우리 당장 내일 짐 빼야 할 판이야. 어디 전세라도 얻어야 애들이랑 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너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나랑 네 아버지 노후자금이야. 그거 가져가면 우린 다 늙어서 어떻게 하니? 내가 그냥 달라고 했어요? 갚을게. 갚는다고. 아파트 넘어갈 정도로 사업이 다 망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언제 모아서 갚어? 내가 뭘 믿고 그걸 줘?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거 절대 안 돼. 내가 네 아버지한테도 말했어. 내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 엄마. 아유 엄마 그만 불러. 왜 우리한테만 그러니? 사돈 양반들은 뭐 하시길래? 박서방. 그래도 몇 년 사업해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을 거 아니야. 당장 빌어먹는 생활하는 양반들도 아닌데 모아두신 것도 좀 있겠지. 왜 그거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와서 안 된다는데도 그러고 앉아 있어?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 장모님이
아예 절 없는 취급하다가 제 부모님께 빌리라고 쏘아붙이셨습니다. 장모님에게 저희 부모님은 한순간에 거짓 취급을 당했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푯말이 없어진 사위는 한순간에 장모님 앞에서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계속 장모님을 설득했지만 장모님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한시가 급했기에 제 부모님에게 1억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빌려서 급하게 사글세로 집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둘 태어나고 아예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일자리를 알아보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게 되자 2명의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아내는 내키진 않지만 친정이 가까우니 장모님께 부탁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아무래도 아이 돌보는 게 힘든 일이니 저는 아내와 함께 처가로 가서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현관문 열고 들어간 저희 부부를 보고 못마땅한 내색을 감추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사업 실패 이후로 달라진 장모님의 태도를 매번 마주할 때마다 모멸감으로 힘들었죠. 그나마 장인어른은 그전과 변함없이 절 환영해 주셨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제 상태를 확인하시고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솔직히 처가 식구들 중에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바뀐 건 장모님 뿐이었죠. 또 뭐 때문에 주말 아침부터 왔니? 나 피곤해. 얼른 말하고 가. 엄마,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소영이랑 태영이 좀 낮에 봐줄 수 있어요? 뭐? 애들 둘 나한테 맡긴다고? 너 엄마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몰라? 내 나이 애들을 어떻게 보니? 엄마, 소영이 태어나기 전에 애들 봐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 봐줘도 돼요. 소영이는 오전에 어린이집 하원하고 봐주면 되고 내가 지금 알바하는 거 끝나고 5시까지 올게요. 그때까지만 봐줘요. 그리고 일 찾아서 본격적으로 일하고 형편 좀 나아지면 내가 돈 주고 사람 구해볼게요. 엄마, 딱 석 달만, 죄송합니다, 장모님. 면목 없습니다. 저도 빨리 일 찾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장모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가만히 저와 아내의 말을 듣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아직 일 안 하고 놀고 있지? 네? 엄마, 이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조용히 해. 그래,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하던 일 말아먹었으면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사업 접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다가 내 딸이 집까지 찾아와서 애 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만들어? 당신 말 조심해. 상욱이가 지금 일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본인이 계속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 선영아, 네 애미가 싫다고 하면 나라도 애들 봐주마. 퇴임한 인간이 손주라도 봐야 시간이 가지. 당신이 그 작은 애들을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박서방, 일 생길 때까지 멀뚱히 기다리지 말고 당장 어디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사장 노릇하던 거에 미련 못 버리고 본인 처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주제 파악 좀 해. 자네 지금 일 가릴 거 없이 닥치는 대로 해야 하는 거야. 여보, 엄마. 아유, 내가 무슨 못할 말 했어? 내 딸, 내 손주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야.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박서방. 나 선영이 엄마로서 이 정도 얘긴 할 수 있어. 장인어른께서 아이들은 봐준다고 하셨지만 전 이미 장모님의 모진말로 만신창이 되었어요. 돈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다르구나. 참 서러워지더군요. 그 이후로 아내는 장모님과 전화 통화만 하면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알고 보니 장모님께서 계속 저와의 이혼을 강요하고 있었더군요. 아내가 절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지만 사람이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속절없이 불안해져만 갔죠. 장모님과 늘 부딪히는 아내에게도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아내는 제 탓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몰상식한 거라고 걱정 말라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전 어쩐지 그렇게 참는 아내의 모습이 폭풍전의 고요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정말 폭풍이 들이닥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 접고 장모님의 눈총을 받으며 저와 제 아내는 처가와의 교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온 가족 모이는 날은 피할 수가 없었죠. 처제 둘 모두 애들 데리고 온다는데 저희 가족이 우린 안 가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온 가족이 모인 처가에서 장모님만 아니면 저에게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괜시리 주눅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주섬주섬 지갑을 열어 초등학생 조카들에게 각각 10,000원씩을 쥐어주자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장모님 또 가만히 있질 못하시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애들한텐 10,000원은 돈도 아니야. 알어? 또 시작이구나 했는데 10,000원 받고 감사 인사하던 제일 큰 조카가 말했습니다. 아닌데, 돈인데? 할머니는 나한테 용돈 한 번도 준 적 없으면서. 얘, 너 저번에 할머니한테 무슨 스티커 산다고 돈 받아갔잖아. 꼴랑 3,000원? 할머니, 3,000원보다 10,000원이 더 큰 돈인 거 몰라? 손주한테 한 방 먹고 본전도 못 찾은 장모님은 휙 돌아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가 가족들에게 잘하긴 했었나 봐요. 애들까지도 저를 도와주니 괜히 코가 시큰해졌죠. 가족들 다 모인 식사 시간에 장모님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먹음직스런 반찬들 내버려두고 다른 걸 밥 반찬으로 씹으시더군요. 네, 바로 접니다. 장모님은 가족들 앞에서 저를 신나게 씹으시며 식사하셨어요. 남자가 주제 모르고 사업 벌리면 안 되는 거야. 난 남의 집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우리 딸 얘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신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말이 이렇게 많어. 이 사람은 또 나한테 그러네. 박서방 기분 나쁜가? 이 정도도 그냥 웃어 못 넘기면 안 되지. 그런 정신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 안 그런가? 장모님의 끊이질 않는 모욕으로 식사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서 안 좋았죠. 그리고 제 옆에 아내도 어느 순간 식사를 멈추고 분을 삭히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나는 그래도 목돈 따로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박서방 씀씀이가 내 생각보다 해펐나 봐. 사업을 몇 년이나 했는데 어디 구멍이 나서 돈이 샜는지 원. 장모님, 그 구멍이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소영이 엄마보다 장모님이 제 돈으로 호사하셨죠. 전 아내가 먼저 나서기 전에 제 선에서 적당히 대응했습니다. 장모님은 그저 못난 사위에게 분풀이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니 머리 아프게 대답할 필요도 없었고요. 참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뭐 얼마나 썼다고 이제 와서 그러나? 그리고 그거 내가 달라고 했어? 자네가 마음으로 줬지. 네, 생활비 한 번 드리면 일주일도 못 가 다 쓰시는 거 제가 아니까 먼저 드렸죠. 장모님, 이런 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소영엄마한테 명품백을 그렇게 사준 적이 없는데 장모님한테는 한 트럭은 사다 드렸죠. 그래, 우리 상욱이가 당신 허영심 맞춰주느라 고생했지. 차라리 지금 상욱이 사업 쉬면서 당신 사치 부리는 거 줄어든 게 낫지. 뭐 가방이나 옷이 그렇게 필요한지. 당신은 어디 나갈 곳도 많지 않은 사람이 매번 새 걸 사고 앉아있어. 나중에 저승 가서도 다 못 쓰겠어. 맞아 형부. 저 아직도 형부가 신혼여행 때 사다 주신 지갑 잘 들고 다녀요. 좋은 거라서 오래 쓰게 되더라고요. 본인 뜻대로 가족들이 동조해서 제 흉을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 단단히 심통이 난 장모님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아니, 담은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은 식사 후 가족들이 모여 과일을 먹는 자리에서 무릎에 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태영아, 넌 절대로 아빠처럼 사업 크게 벌렸다가 낭패 보면 안 된다. 낭패가 뭐예요? 사업이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태영이 지금 매일 엄마랑 떨어져서 낮에는 할머니 집에 있는 거잖아. 태영이는 아빠처럼 사업했다가 실패하지 말고 우리 소영이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다가 팔짝 꼬지 말아야 돼. 참나,
애들을 붙잡고 하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제가 장모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거실 바닥으로 과도가 날라와 내동댕이 쳐졌어요. 사과를 깎고 있던 아내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만 거죠. 아내는 탁자에 있던 깎아놓은 과일 접시마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고 거실 바닥으로 접시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죠. 여보, 얘는 위험하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하는 일 좀 안 됐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사업 망하기 전엔 우리 사위 하면서 반찬 만들어 먹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해? 돈 좀 잃었다고. 그게 돈 좀이냐? 크게 한다고 떵떵거리던 사람 말아먹었는데 그럼 내가 좋은 소리가 나와? 저 사람이 언제 떵떵거렸어? 회장님 사이 들였다고 동네 아줌마한테 떵떵거리던 거 엄마야. 저 사람 돈으로 산 명품 옷, 가방, 반지까지 주렁주렁 달고 동네에서 아주 왕처럼 행세한 게 바로 엄마라고. 이제 그거 못하니까 아주 배알이 꼴려 미치겠어요? 너 말하는 꼰세하고는 내가 뭐 엄마 닮았나 보지. 엄마 닮아서 사람 치부 칼로 팍팍 후벼 파는 소리밖에 못하나 보지. 내가 이 사람 얼굴 보기 창피해 죽겠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 엄마가 이 사람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이제 그거 못 받는다고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엄마 안 봐. 엄마가 우리 집으로 와서 나랑 이 사람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여기 다시는 안 오니까 알아서 해요. 평생 큰딸 얼굴 안 보고 살던지. 여보 일어나. 애들아 가자. 그 난리 이후에 저희 가족은 처가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이제 받아먹을 게 없는 사회니까 아쉬운 거 없는지 장모님도 한 통의 연락도 없으셨죠.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일 못난 아내 대신해서 본인이 대신 사과한다고요. 장인어른이 대신 사과할 일이 아니니까 전 오히려 죄송스럽기만 했죠. 근데 그날 장인어른이 전해주시길 장모님이 제 사업이 망한 후에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 현금 70만 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억울해 하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드린 카드로 매달 끊었던 피부과 시술권 이제 못 받게 생겼다고 우울해 하셨다고 합니다. 참나, 솔직히 지금까지 매달 받을 수 있던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는 장모님이 몰던 낡은 레일을 그랜저로 바꿔드리기로 한 약속 못 지켰다고 전 일 접고 타던 차도 중고로 팔아버렸는데 맡겨둔 것도 아닌 새 차 못 받는다고 그렇게 사위를 들들 볶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 거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동네 친구분들에게 창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찌나 동네방네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지 제가 하던 자동차 자재 회사를 무슨 국내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 마냥 부풀려서 말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렇게 성공한 사위 등에 업고 떵떵거리는 게 취미였던 사람이 그지 못하게 됐으니 실제로 병이 나서 며칠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아, 정말 상상 이상으로 꼴값 아닌가요? 장인어른은 이런 못난 장모라 미안하다고 딸 말대로 장모님이 수그리고 들어오기 전까지 안 와도 된다고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 호의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못 받게 되니 앙심을 품고 저를 괴롭힌 장모님에게 너무 화가 났죠. 저는 진심으로 장모님을 어머님처럼 생각했고 제 힘이 닿는 곳까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준 분을 모실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위에게서 나올 돈이 바닥 나자마자 씹다 뱉은 껌처럼 뱉는 것도 모자라 발로 질근질근 밟아서 짓이겨버린 인간이 무슨 장모입니까? 전 그 인간에게 받은 수모를 발판으로 어떻게 해서든 기사 회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부모와 절연까지 각오하는 아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는 막노동판에서 땀에 쩔어 일하고 밤이면 잠도 못 자고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 신용 불량 상태라서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노동도 계속할 수만은 없었어요. 뭐라도 제대로 시작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했죠. 그리고 그렇게 벽돌 나르면서 만난 인부에게서 꽤 솔깃한 사업 아이템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건 바로 똥입니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일만 하더니 돌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 진지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서 변기나 하수구 뚫는 사업이 투자금도 필요 없이 정말 소자본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땐 그래도 오물을 보고 만지고 치우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 이런 배부른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똥인지 뭔지 찍어 먹을지 고민할 게 아니라 뭐든 입안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 혼자서 누수 시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집이든 공공시설이든 상관없이 어디든 화장실은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는 곳은 모두 노다지인 셈이죠. 처음엔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반대하던 아내도 제 고집을 못 이기고 도와줬습니다. 왕년의 프로그래머였던 아내는 고객들이 설비나 공사를 예약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고 여기저기 전단지나 명함을 만들어 홍보하는 일도 도왔죠. 날이 갈수록 홈페이지에 변기를 뚫어달라는 예약 접수가 늘어만 갔고 처음에 사는 동네에서 시작한 일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옆 동네 그 옆옆 동네까지 쫙 퍼졌죠. 아내가 하는 맘카페에도 긍정적인 후기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남의 똥은 그저 황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변기도 잘 뚫어주세요. 이번에 변기 망가져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기사님 손을 거치니까 새 것처럼 잘 내려갑니다. 추천이요. 3일 내내 막혔던 변기 기사님 마법의 손으로 수리 완료입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양말 물어가서 변기에 넣는 버릇이 있는데 양말로 꽉 막힌 변기 기사님이 시원하게 다 뚫어주셨어요. 여기 언제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이제 예약하려면 기본 3일은 기다려야 돼요. 기사님 수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두 제가 하는 배관 누수시공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 글이에요. 저는 매일 늘어나는 소중한 후기에 힘얻어 광산에서 금 캐는 마음으로 변기를 뚫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만 잘 되던 일은 6개월이 넘어가니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죠. 일할 사람을 늘려야 할 정도로 예약 접수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사 3명을 채용해서 총 4명이 소속된 배관업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똥이 절 살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꿈에서 똥무더기 보면 복권 사야 한다고 하잖아요. 전 현실에서 똥을 보면서 돈 챙기는 거죠. 그렇게 배관업체 일을 3년 동안 꾸준히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을 위해 똥물에 젖어가며 일하는 걸 하늘도 알아준 걸까요? 하는 일 잘 되는 것만으로도 매번 하늘에 감사하면서 지내는데 진짜 행운이 제게 찾아온 사건이 생겼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변기가 막혀서 누수가 있다는 예약을 받고 해당 집으로 변기 고치러 갔었죠. 생각해보니 예약한 집이 처가와 멀지 않은 동네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그저 돈 벌 생각에 좋아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연세 지긋한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저희 장인어른보다 조금 어린 정도? 그 정도 어르신이라고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변기 고치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유, 갑자기 재수없게 변기가 막혀서 혼났네. 바로 제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느 쪽이죠? 저기 안방 화장실 쭉 들어가요. 네, 어? 저는 그날 제가 눈앞에서 본 광경을 죽기 전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변기 뚫으러 간 연고도 없는 어르신 집 안방 침대에 떡하니 누워있는 한 사람, 바로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박서방, 아니 장모님이 여길 왜? 왜 여기 안방 침대에 누워 계세요? 응? 둘이 아는 사이야?
자기가 변기 고치러 온 기사랑 어떻게 알고? 침대에 누워있는 꼴에 잔뜩 놀라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생판 처음 보는 어르신의 자기라는 말. 제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어요. 이건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장모님의 불륜 현장이요. 아니 내년이면 70이 다 되어가는 양반이 다 늙어서 바람이라뇨. 참 가지가지구나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바들바들 떠는 장모님을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내내 뒤통수에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 어떻게 제 입을 막을지 골머리를 썩고 있었겠죠. 전 그렇게 빠르게 수리를 마쳤습니다. 장모님의 불륜 상대에게 수리비를 받으며 인사한 후에 옆에서 안절부절하는 장모님을 지나쳐 그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가는데 뒤에서 절 부르는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박서방, 상우가. 사업 망하고 나선 불러주지도 않던 이름. 본인 바람 현장 들키니까 참으로 애절하게 부르더군요. 상우가 내 말 좀 들어봐. 전 제 앞길을 거의 무릎 꿇어 막는 장모님을 세상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왜요? 혹시나 제 입 막으려는 생각이시면 그만두세요. 장모님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상우가 아까 그 사람하고 별로 진지한 사이도 아니다. 정말이야. 내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너도 알잖니. 선영 아빠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거. 내가 평생 그 인간이랑 사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장인어른 핑계 대지 마세요. 오히려 장인어른이 장모님 참아주면서 산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진지한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내 집처럼 안방 침대에 편하게 누워 계셨어요? 제가 아는 진지한 관계 뜻이 언제 바뀐 거죠? 그래, 내가 미쳤어. 내가 잠깐 미쳤었다. 근데 어차피 금방 헤어질 거였어.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 정말 정신 차리고 헤어지려고 했다, 상우가. 이번 일 한 번만 넘어가 주면 내가. 장모님이 저 사업 망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저한테 감히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상우가 내가 한 번만 눈 딱 한 번만 감아주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일 가족들이 알면 나 정말 못 산다, 상우가. 너한테 모질게 군 것도 내가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너랑 선영이한테 잘하면서 살게. 제발 상우가 내가 뭐든지 다 할게. 평생 반성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장모님의 말에 여러분은 믿음이 가시나요? 사람은 본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진리죠. 전 가증스럽게 제 앞에서 싹싹 빌며 본인의 추악한 불륜을 모른 척 해달라는 장모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이걸 함구하는 건 제 아내에게도 장인어른에게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뻔뻔한 인간은 제가 장인어른에게 암만 가서 말한다고 해도 잡아댈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두 손 싹싹 비는 장모님에게 말했어요. 저랑 선영이가 장모님에게 당한 수모가 몇 번인데요. 등골 빼먹을 사이 먹을 골수 없어지게 되니까 뼈다구 버리듯 버리셨잖아요. 그건 아시고 있죠?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미친년이지. 그걸 아시는 분이 모가지 뻣뻣하게 들고 부탁을 하시나요? 머리가 너무 높이 있는 거 아니세요? 부탁하려면 제대로 하시던가요? 장모님은 여기가 밖이란 걸 싹 다 잊은 사람처럼 냅다 이마를 아스팔트 도로 위에 쳐박았습니다. 이렇게 들키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이 무슨 깡으로 이 나이에 불륜을. 전 장모님이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틈에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 기능을 틀었어요. 그리고 녹화를 시작했죠. 저한테 뭘 부탁하신다고요? 오늘 나 딴 남자 집 침대에서 발견한 거 그거 좀 제발 모른 척 좀 해주렴. 그럼 그 남자랑 정리하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원래 바로 헤어지려고 했어. 상우가 부탁이다. 오늘 일 우리 가족 아무도 알면 안 된다. 전 필요한 부분을 모두 건지고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대놓고 곡소리로 우는 장모님에게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상우가 이번 한 번만 딱 봐주면 내가 정말 너한테 잘할게. 나 좀 믿어주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장모님 얼굴 볼 일도 없는데요. 전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갔습니다. 주차된 차로 돌아가는데 장모님이 제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는 게 등으로 다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장모님 말대로 장인어른과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걸 고민하긴 했어요. 정말 장모님이 그 남자와 바로 헤어진다면 괜히 아내가 바람났다는 고통을 장인어른에게 안겨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 장인어른이 장모님에게 평생 속으면서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진심으로 반성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다시 바람을 안 피운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장인어른에게 말하기 이전에 아내에게 먼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장모님의 불륜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본인 어머니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힘들어했죠.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건 장인어른에게 알려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고 저희 부부는 장인어른을 찾아뵈었죠. 이후 처가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장인어른, 안에서는 무서운 괴물이 눈을 뜨고 만 거죠. 장인어른은 냅다 장모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가위로 잘라버리셨어요. 배우자의 배신에 장인어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제들까지 와서 장인어른의 폭주를 막았지만 저희들 중 누군가가 계속 처가에 있을 순 없었죠.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장인어른의 울분에게 온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엔 처가에 갔던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무릎 꿇고 말렸습니다. 너희 가면 오늘은 정말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가지 말라고 싹싹 비셨어요. 그러다 처가로 가정폭력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이성을 잃었던 장인어른은 경찰에 연행되셨어요. 가정폭력 이력은커녕 딱지 한 번 떼인 적 없던 장인어른은 권고 조치로 훈방되셨지만 처가에서 벌어지는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맞은 장모님이 정신 차리고 반성하셨을까요? 아니죠.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언제나 만만한 저였죠. 네가 말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육신을 놈. 내가 처음부터 널 가족으로 맞았으면 안 됐어. 이 빌어먹을 놈. 애초에 네 사업 망하지만 않았으면 나 우울증도 안 왔을 테고 그럼 외로워서 다른 사람 만날 생각조차 안 했겠지. 네 놈이 내 인생을 망친 거야.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장모님에겐 본인에게 일어난 나쁜 일의 원인은 언제나 저더군요. 전 장인어른에게 맞는 장모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내의 처가 문제에는 신경 끄기로 했죠. 아내와 처제들은 장인어른의 정신 상태가 점점 피폐해지니 장모님과의 이혼을 권유했어요. 장모님 얼굴 계속 보고 살면 오히려 장인어른이 화병으로 먼저 잘못될 것 같다고 말이죠. 긴 악몽 끝에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이혼을 하셨고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는 물론 세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평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부모 노릇, 어른 노릇도 못하던 사람이 아버지 배신하고 불륜이라니 아내와 처제들도 질린 거겠죠. 그래도 낳아준 자식 도리는 해야 한다고 딸 셋이 장인어른 사는 곳에서 멀리 있는 작은 월세방 하나 마련해드렸어요. 그리고 전 아내에게 그래도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치러드리자고 의견을 맞췄습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장모님은 아직까지 딸들과 손주들 생일이나 명절을 핑계로 전화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처제가 동네 사람에게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분이 어느 지하철역 앞에서 나물 파는 사람이 수영이 할머니 닮았다고 한 걸 들었다고 하던데 모르는 일이죠. 본인 이익에 맞춰 극명하게 사람을 대하는 못된 사람이
천천히 지 성깔에 겨워 파멸하는 모습을 본 기분입니다. 장인어른은 아직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계세요. 괜찮아지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 너무 버거우실 것 같아서요. 장인어르신만 원하신다면 괜찮아지셔도 쭉 저희가 모실 생각입니다. 똥이 사람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똥도 저도 몰랐죠. 저는 똥으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똥으로 저를 이용하고 모멸감을 주던 인간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제가 똥 만지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회도 얻지 못했을 테고 장모님의 불륜 현장도 잡지 못했겠죠. 똥물에 튀길 놈, 똥바가지를 쓰다. 이런 속담은 이제 저에게 큰 행운이 올 사람, 큰 행운을 받는다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대체 왜 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안 좋은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똥이 그 사람의 건강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도 말이죠. 가족을 위해 똥오줌 가리지 않고 뭐든 노력하면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실패를 하고 좌절을 만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 굿이라고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란 자리도, 남의 집 변기 뚫으면서 돈 버는 자리도, 금판 돈도 돈이고 똥판 돈도 돈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편안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제 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준 똥에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